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퇴근길.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굳은 시멘트처럼 굵은 주름만 남아 있었다. 네가 버티는 만큼 집이 굴러간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에게만큼은 늘 그렇게 속삭였다. 집 한 채, 대출, 아이 등록금, 그리고 30해를 바친 회사는 며칠 전 내게 조용히 통보했다. 내년 구조조정 아시죠? 부장님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악력 박상무였다. 사람의 미소가 이렇게까지 도끼가 묻어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사람의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사 생활 28년 차, 나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후배들 관리도 꼼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만 빠졌다. 김 부장, 이번엔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인사팀장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같은 팀의 이 과장이 박상무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렸다는 것을. 내가 회의에서 한 발언,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 심지어 커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김 부장이 요새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고 팀원들 관리도 소홀합니다. 회의 중 자주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박상무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임원진 앞에서 나를 무능한 관리자로 낙인 찍었다. 승진은 그렇게 2번, 3번 미뤄졌다. 나보다 경력이 짧은 후배들이 먼저 올라갔고 나는 같은 자리에서 시간만 축적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라도 무너지면 이 집은 누구 손에 남을까? 밤마다 외사 옥상에서 담뱃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틀로 박상무의 냉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부장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젊은 애들처럼 좀 민첩하게 돌아가셔야죠. 그 말은 결국 당신은 낡았고 정리 대상이다. 그 뜻이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 결국 밀려나는 나 같은 삶. 다시 담배를 물고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다. 박상무는 회의 때마다 나를 지목했다. 김 부장님, 이 정도 분석도 못하세요? 각 잡고 제대로 좀 하시죠. 이게 30년 경력자의 보고서입니까? 인턴도 이것보단 낫겠어요. 팀원들 앞에서 사람의 체면을 으깨는 걸 그는 취미처럼 여겼다. 나의 30년은 그의 입꼬리 하나로 흔들렸다. 처음엔 참았다. 2번째도 참았다. 3번째쯤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10번, 20번이 지나자 나는 회의실 문을 열기가 두려워졌다. 젊은 대리 하나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무님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만 해.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회사 안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후배들,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지는 식탁, 그리고 들려오는 수근거림. 김 부장 아직도 안 나갔어? 회사 붙어서 버티기만 하네. 거머리처럼 매달려 있으면 뭐하나, 실적도 없는 사람이. 박상무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다. 나를 무능하고 나태하고
퇴출 대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작업이었다. 동기였던 최 과장이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야, 김 부장! 너 그냥 명예퇴직 받고 나가는 게 어때? 버티면 뭐하나? 저 사람들이 넣어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나는 소주잔을 비우며 고개를 저었다. 못 나가. 아직 애 등록금도 남았고 대출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다녀야 하나? 최 과장의 눈빛에 연민이 사려 있었다. 그게 더 비참했다. 눈물이 핑 도는 날도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울컥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집문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 가장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괜찮지.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사실은 한 사람한테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다. 고등학생인 딸이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쁠 때였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에 서고 있었다. 우리 집 경제는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고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대출이자, 관리비, 딸의 학원비, 생활비.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휴가를 다녀온 뒤 출근했을 때 내 책상이 사라져 있었다. 뭐지? 주변을 둘러봤다. 내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컴퓨터도 서류도 사진 액자도 모두 없었다. 김 부장님, 저기 책상은 창고로 옮겨졌어요. 신입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창구? 네, 박상무님 지시라고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다. 네 자리는 여기 없다. 알아서 나가라. 하지만 나는 창고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으로 직행했다. 제 책상이 왜 옮겨진 겁니까?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조직 재배치 과정에서 조직 재배치요? 저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요? 죄송합니다만 상부 지시사항이라. 나는 그 자리에서 버텼다. 책상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내가 아직 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고. 결국 책상은 돌아왔다. 하지만 위치가 달랐다. 팀 구석, 복사기업 좁은 공간. 그것도 파티션도 없는 오픈된 자리였다. 이제 나는 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일해야 했다. 아니, 일하는 척을 해야 했다. 업무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주어지더라도 사소한 잡무뿐이었다. 김 부장님,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김 부장님, 회의실 예약 부탁드려요. 김 부장님, 택배 왔는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30년차 부장에게 신입사원도 시키지 않을 일들이 떨어졌다. 박상무의 지시였다.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속닥였다. 저 사람 왜 아직도 있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봐. 나 같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그 소리가 다 들렸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창피함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못했다. 집에 돌아와 통장 정리를 했다. 대출 잔액 1억 2천, 딸의 대학 등록금 예상액 1년에 1,0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내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8천만 원. 부족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할증이 붙지만 그것도 박상무가 맡고 있었다. 나를 자진퇴사로 내몰려는 것이었다. 여보, 아내가 거실로 나왔다. 아직 안 자? 그냥 생각 좀 하고. 아내는 내 옆에 앉았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한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여보, 우리 이사 가도 돼. 딸도 장학금 알아보면 되고. 괜찮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은 요즘 유난히 조용히 했다. 원래도 말이 적은 아이였지만 최근엔 더 움츠러든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꼭 4년제 대학 가야 해? 응? 왜 갑자기? 전문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등록금도 더 싸고.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가 눈치를 본 것이다. 아니다. 넌 네가 가고 싶은데 가. 돈은 아빠가 걱정할 거니까. 근데 아빠 요즘 힘들어 보여. 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빤 괜찮아. 너라 공부 열심히 해. 그날 밤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박상무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부장님, 자리 정리 좀 하세요. 다음 주부터 신입 들어오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제 자리를 또 옮기시겠다는 겁니까? 자리가 아니라 아예 자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계속했다. 부장님, 솔직히 회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명단에 이름 올라간 분들은 이미 결정 났어요. 제가 그 명단에 있습니까? 박상무는 비웃듯 말했다. 글쎄요.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하지만 부장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조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회유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회사에 대한 제 의무니까요. 박상무의 얼굴이 굳었다. 고집이 세시네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메일 수신자 명단에서 빠졌다. 회의 참석 요청도 오지 않았다. 프로젝트 팀에서도 제외됐다. 나는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됐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컴퓨터 화면을 켜두고 마우스만 가끔 움직였다.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내식당에 갔다. 예전에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은 이제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김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가끔 용기 있는 후배 하나가 불러줬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게 자기 커리어에 독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차올랐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무거웠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숨만 나왔다. 혈압이 올랐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 관리 좀 하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한단 말인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의 원천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울고 있었다. 왜 그래? 여보, 그냥 회사 그만둬. 당신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해?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은 게 아니야. 당신 요즘 얼굴 봐.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엔 우리가 어떻게든 해. 내가 더 일하면 되고 딸도 알바하겠다고 했어. 제발, 제발 그만둬.
나는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버티게 해줘. 아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전사 메일이 왔다. 구조조정 명단이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박상무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우! 주변이 조용해졌다. 고생한 건 나고, 당신은 사람 하나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만 했소. 박상무가 움찔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남는 회사라면 나가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사무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 밤샘 근무도 했고 주말도 반납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뭘로 봤어? 거머리? 정리대상? 박상무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말하지 마시오. 어차피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은 뻔하니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거겠지. 나는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알아두시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나 하나가 아니오. 이 회사를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뜨린 거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퇴직 처리 기간 동안 나는 여전히 출근해야 했다. 한 달의 업무 인수징계 기간. 하지만 인수징계할 업무가 없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나는 모든 일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밤 10시가 넘어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면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딸의 조심스러운 침묵을 견뎌야 했다.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30년의 흔적들이 쏟아졌다. 2001년 입사 당시 사원증, 2010년 오수 사원 표창장, 2015년 팀 회식 때 찍은 사진, 2020년 프로젝트 성공 기념 트로피. 모두 이제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참, 뭐 했나 싶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인사팀에서 퇴직금 정산 안내를 받았다. 김 부장님, 퇴직금은 8,2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명예퇴직 할증은 안 붙나요?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권고사직 대상이라 할증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8,200만 원.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앞에 앉았다. 여보, 이야기 좀 할까?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승진에서 밀린 이야기, 박상무의 괴롭힘, 이 과장의 스파이짓, 사라진 책상, 거머리 취급받던 날들, 그리고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 사실 많이 힘들었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어. 아침마다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싶었어. 그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너랑 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질까 봐. 아내가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책상을 완전히 비웠다.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았다. 30년의 무게가 고작 상자 하나였다. 동료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고마운 말들이었지만 모두 공허하게 들렸다. 이들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박상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의도적으로 피했을 것이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나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면서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다. 12층, 처음 입사했을 때 배정받았던 층. 9층, 과장으로 승진해서 일했던 층. 6층, 차장 시절 가장 바쁘게 뛰어다녔던 층. 3층, 부장이 되어 마지막까지 있었던 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회사 건물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불이 켜진 건물이 보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저곳은 내 곳이 아니었다. 퇴직 후 첫 평일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 아침 8시. 아내와 딸은 각자 일과 학교로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텅 빈 집. 해야 할 일이 없었다. 30년 동안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이런 걸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내가 싸둔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었다. 오후 2시. 무료했다. 오후 4시. 답답했다. 오후 6시.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좀 쉬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썼다. 30년 경력, 부장 직급, 프로젝트 관리 경험.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인력을... 경력은 좋으신데 연봉 수준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오버스펙이신 것 같은데요. 50대 중반. 이 나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젊은 면접관 앞에 앉았다. 아마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김 부장님, 왜 이전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부장님 나이에 새로운 환경 적응이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좀 더 역동적인 분을 찾거든요. 죄송합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한 달 동안 15곳에 지원했다. 면접은 3곳, 합격은 없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다. 생활비는 계속 들었다. 딸의 학원비도 끊을 수 없었다. 퇴직금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지만 아직 8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여보,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길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전세금을 빼면 이사 비용도 없었고, 더 작은 집으로 가면 딸의 학교도 옮겨야 했다. 막막했다. 하루가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이력서를 고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실망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다. 거울 속 남자는 초라했다. 핏기 없는 얼굴, 풀이 죽은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인가?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했다. 가족을 위해 버텼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쓸모없는 사람,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가족에게 침이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경제적 압박은 부부 관계도 무너뜨렸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벌써 몇 달째야. 당신 구직 활동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하고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편의점이라도, 택배라도, 뭐라도. 내가 30년 회사 다닌 사람인데 편의점을 하라고? 그게 뭐가 창피해? 돈 버는 게 우선이잖아. 말다툼이 잦아졌다. 서로 지쳐갔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낮부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다. 혼자 거실에서 마셨다. 한 병, 두 병. 취하면 조금 나았다. 현실이 흐릿해졌다.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술 마셨어? 조금.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3개 놓여 있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미안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술을 마셨다. 오랜 친구 재호가 연락했다. 야, 김준호,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냥 소문 들었어. 회사 그만뒀다며. 힘들겠다. 밥이나 한번 먹자. 됐어. 바쁘잖아. 무슨 소리야. 친구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지. 재호는 그렇게 나를 불러냈다. 고깃집에서 만났다. 재호는 여전히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야,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됐어? 안 돼. 50대 중반이 어디 쉽게 받아주나? 재우가 소주를 따라줬다.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뭐라도 하다 보면 길이 보여. 쉽게 말하네. 넌 아직 회사 다니잖아. 재우가 잠시 말이 없었다. 미안.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아니, 내가 예민해서 그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딸방에서 잤다. 왜 거기서 자? 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 옆에 있어줄게. 핑계였다. 아내는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기 싫은 것이었다. 나는 혼자 침실에 남았다. 넓은 침대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랬다. 이력서를 보냈다.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2달 조용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대출이자가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 이대로 계속 연체하시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제만은 비밀까지 쌓아가고 있었다. 딸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아내에게서 들었다.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고. 아빠가 백수라고.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때? 뭐? 당신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나도 지금 한계야.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릴게. 그 말 벌써 몇 번째야. 당신 변한 게 없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딸도 힘들어해. 엄마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안 그러면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그럴 순 없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갔다. 시댁으로 갔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요리할 필요도 없었다.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였다. 그마저 귀찮으면 그냥 굶었다. 날짜 감각이 사라졌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랐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안 갔다. 그저 하루하루가 이어질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옛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왜 여기 왔는지도 몰랐다. 발이 저절로 향한 것 같았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 내가 일했던 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겠지.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갔다. 나는 뭐였을까? 중얼거렸다. 30년이 허무했다.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밤이었다. 찬 바람이 불었다. 다리 난간에 기댔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물이 흘렀다. 이대로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며 나를 헐끔 봤다. 경기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난간에서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 딸의 필체였다. 봉투를 열었다. 아빠에게, 아빠, 나 땡땡이야. 아빠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편지 써. 아빠, 힘들지? 나도 알아.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있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나도 엄마도 더 힘들어. 아빠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 우리 아빠 강한 사람이잖아. 나 기다릴게. 아빠가 다시 웃는 날을. 사랑해, 아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그래, 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지. 다음 날 나는 욕실로 갔다. 오랜만에 제대로 샤워를 했다. 면도를 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다. 해보자, 뭐라도. 편의점 알바 공고를 찾았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을 골랐다.
전화를 걸었다. 저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요. 네, 혹시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또 거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번호로 전화했다. 10곳에 전화한 끝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택배 상하차 일손 구합니다. 새벽 4시 출근, 하루 8만 원. 하겠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의 자존심은 내려놓았다. 새벽 4시 택배 물류센터로 나갔다. 무거운 박스들을 들고 나르는 일이었다. 허리가 아팠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참았다. 일을 끝내고 8만 원을 받았다. 손에 쥐어진 돈이 묵직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택배 상하차 일 끝나고 받은 돈 사진과 함께. 여보, 오늘부터 일 시작했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벌어볼게. 한참 후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다. 고생했어요. 몸 조심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다. 조금 희망이 보였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에 귀가한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대출이자는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아내와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 힘들지 않아? 딸이 물었다. 힘들지. 근데 괜찮아. 아빠가 해야 할 일이니까. 딸이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아빠,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도 다시 파트타임을 늘렸다. 우리는 함께 버티기로 했다. 여전히 어렸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딸이 구운 계란 후라이, 내가 차린 밥상.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장학금도 받았어.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응, 반액 장학금. 나는 딸을 껴안았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나는 창밖을 봤다. 아직 추운 겨울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박상무, 그 사람은 이겼을까? 아니다. 나는 아직 여기 서 있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도 된다. 담배 대신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겨울은 길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날을 기다린다.